안녕하세요. 오늘은 6주차 1교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맹자의 이제 성선설의 의미를 이제 살펴봤었죠. 그 말미에 이제 소인과 대인, 소체와 대체, 그런 의미를 했는데, 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리면, 자신의 선단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구현하는 사람이다. 당연히 이제 도덕적 탁월성을 지닌 자로서 도덕적인 탁월성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얘기할 때 사람이 이제 천으로부터 받은 인간적인 이 특성인 인격성, 인간만이 갖고 있다고 그랬죠. 인격성이라는 것은 인격성 혹은 그 도덕성을 남김없이 실현하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기 때문에 인의 예지의 사덕을 유감없이 발현해서 사덕을 몸에 갖춘 자가 바로 대인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선의 의미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자아의 그 주체적 본성을 자각을 하고 또 그것을 현실적으로 밝게 드러내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맹자의 성선은 이제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런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참으로 사람다운 이유와 근거가 결국 하늘이 분명한 인간의 그 사덕에 대하여 이 천명을 자각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인성의 전반적인 내용으로서 이제 사덕을 다루기에 앞서서 인성에 대한 그 가치론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고대에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그 인간 본성론에 대한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건데요. 인간이 이제 실천적 자의식을 가지고 이 주체적 존재라는 말을 이제 하는데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 가치론적인 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본성론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건데,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인간이란 무엇을 묻는 과정 속에서 부단히 자신의 존재를 의미를 확인하고 또 그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기획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그런 그 숙명을 안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동양이나 서양이 이제 인간 본성론을 개괄적으로 본다고 하면 좀 비슷한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고대 인간과는 그야말로 이제 자연과 인간을 구분하지 않고 어떤 그 인간은 그 자연의 일부다라는 측면에서 자연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이제 믿어왔었습니다. 대표적인 그 인간관이 동양에서는 앞서 얘기한 대로 공자와 맹자의 그 유가 사상이고, 서양에서는 그리스 사상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주, 자연, 천과 인간과의 관계를 동양의 그 유가적 사상에서 본다면 이제 도, 덕, 그리고 서양의 그리스 사상에서는 이제 코모스와 마이크로 코모스, 즉 우주와 소우주라고 보고 천일합일 또는 이 조화, 공존이라고 이제 이 공존이 중요한 것이라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죠. 이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본다면 사실 존재론이라고 하는 건 철학에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이 이제 큰 줄기인데, 이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고대에서는 그 자연 중심이고 중세에는 신 중심이고 근세에는 인간 중심의 인간관으로 이렇게 발전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성을 취급할 때도 고대 그리스, 휘랍 사상에 의하면은 인간 이성은 인간의 본질인 동시에 우주의 본질로서 이 세계 이성과 이제 동질적인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근세에 이르면서 인간의 그 주체적 자아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고 자연과 인간 그리고 주체와 객체의 분리가 진행됨으로 해서 이 그리스적 이성은 곧 인간 자아의 주체적 이성으로 치환되게 되죠. 근세 사상의 두 가지 추진 발전 방향은
합리주의적 인간과 경험주의적 인간관입니다. 그래서 이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우연적인 것을 배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그 이성적 논리적인 그 필연적인 것만을 중시하게 되고, 이성이나 논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서 이 세상에는 존재 이유를 가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보는 이 보편적 이성을 주장하는 설입니다. 그래서 이 설은 이 사상의 원천으로는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그의 제자 플라톤, 그리고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서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파, 그리고 근대의 스피노자, 헤겔, 데카르트, 칸트로 계보가 이어집니다. 합리주의 사상의 이해를 잘 보여주는 사상가로 그 데카르트와 칸트를 들 수가 있죠. 이 데카르트는 경험 관찰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이 보편적 이성을 찾기 위해서 방법적 희의, 방법소설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경험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보편적 이성을 반대로 배제하고 내가 눈으로 보고 깨달은 것만이 내가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만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설이 바로 경험주의인 것이죠. 경험주의 원천으로서는 우리가 그 고대 이제 그리스 시대의 소피스트를 들 수가 있죠. 소피스트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명제를 내세우면서 보편적인 것은 없고 오로지 각 개인마다 경험, 관찰이라는 사실이 다르다는 전제로 상대주의적 윤리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 경험주의 사상이 바로 헬레니즘 시대의 에피쿠로스 학파, 근대의 그 베이컨, 홈스, 휴음을 거쳐서 공리주의, 실용주의 사상으로 계보가 이어지게 되죠. 경험주의 연장선상에서 그 공리주의에 의하면 인간성이 선천적인지 아닌지, 또 그것이 착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확인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만큼은 인간은 모두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멀리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인간성의 기본은 이 쾌락의 추구라는 것이죠.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쾌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좋다는 것을, 즉 그것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효용성 있는 것임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데, 이것을 터득한 것이 결과론적으로 최대다 소위 최대 행복을 목표로 삼게 된다는 거죠.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효용성의 원리에 효용성 원리에 의해서 각 개인의 그 개인적 쾌락주의가 결국은 합하게 되면 공중적 쾌락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적 사상으로서는 어떤 그 이기심의 공존, 그런 가능성을 이 기초적인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사상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또 자유주의적 윤리사상 대부분은 이 공리주의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공리주의가 나왔으면 또 반드시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잠시 이제 엿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마르크스에 의하면 이 사적 소유가 없던 원시 공동체 사이에서는 사람들은 이 이웃에 대해서 선하고 우애적이며 협동적이었지만 사적 소유가 이제 발생이 된 그 다음서부터는 그러한 인간성을 왜곡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적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그리고 배타적이고 경쟁적인 관계로 만든 근본 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마르크스는 이 사적 소유제, 즉 사유재가 철폐되어서 모든 재화와 그리고 생산수단을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가 같이 공유하게 되는 그런 공산사회가 수립이 만들어진다면 원시 공동체 사이에서처럼 사람들이 상부상조하고 협동하는 본성을 갖게 됨으로써 완전 평등의 실현된 그야말로 이상사회가 정착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마르크스는 이 프로이트가 비판을 한 것처럼 그야말로 사적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는 본능적이고도 그리고 근원적인 그런 공격적 성향의 일부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근원적 본능이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본능적 공격욕은 그야말로 여전히 본성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마르크스는 그건 간과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프로이트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능은 그야말로 사적 소유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본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그래서 그것은 사적 소유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인간 내부에 뿌리박혀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런 점으로 볼 때 이 사회주의가 이상사회를 구현하는 방법론으로 여전히 그것은 유효할지는 모르지만 목적론으로서의 그 공산주의는 그야말로 실패한 실험으로 보는 것이 현재까지의 역사적 흐름상 귀착된 결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또 이 자본주의도 그 속성상 인간성을 배척하는 사조로 흐르기가 쉬워서 그야말로 사회주의 장점을 연구하고 받아들여 인간이 우선인 사회를 만드는 데는 이 사회 지도층들이 더욱 그 큰 노력이 필요하고도 절실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대별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간 본성론에 있어서 인간은 과연 선한 존재냐, 악한 존재냐, 소위 얘기하는 선악, 성선설, 그리고 성악설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인간 본성이 왜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그 두 번째로는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이 홉스의 인간 본성론을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로 이제 경제적인 인간, 이제 공리주의 인간 본성론을 살펴보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하면서, 네 번째는 창조적이고 인간적 유대감을 간직하는 인간으로서의 그 마크스와 그리고 루소의 그 인간관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공부해왔던 이 동양의 그 인간 본성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또 살펴보고, 생물학적인 결정론도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 본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측면을 한번 두루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인간 본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간은 그 선한 존재냐 아니냐, 아니면 악한 존재냐, 뭐 이런 그 질문들이 그 계속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죠. 지난 2000년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설전을 벌인 주제죠. 그래서 이제 이 수천 년 동안에 걸쳐서 그야말로 논쟁에 휩싸였던 이 고민 논쟁 끝에 도달한 어떤 합의가 있었느냐? 사실 인간 본성론에 관한 어떤 그 합의도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는 주장도 일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왜 이 문제를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이해하는 관점은 개인적인 차원은 그야말로 물론 그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악한 존재라고 보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인간은 그래서 원래 선한 존재라고 보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그 사이도 이렇게 마찬가지인데 사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결국 인간 본성론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뒤에서 검토해 볼 것인데 이 두 번째 큰 맥락이 이제 학문적인 차원에서 사이의 이 정치 그런 그 경제 이론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우리가 나름대로 그 인간 본성론에 근거해서 전개되고 있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나온 그런 정치경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간 본성론에 관한 구정을 근거로 해서 그 자기 자신의 그 이론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이를 분석하는 각종 이론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제 인간 본성론에 대한 이제 그 검토를 한번 해야 그것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보는 홉스의 인간 본성론을 살펴보면 홉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듣죠. 그 사이계약서로 유명한 그런 그 학자인데 이 대부분 사람들이 홉스하면 떠올리는 말이 만인에 대한 투쟁이 아주 그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간단한 이 말 속에서 근대 이후 이제 서양에서 인간 본성론에 관한 큰 그 영향을 미친 주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홉스를 비롯한 사회 계약론자들, 예컨대 이제 로크라든지 루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 계약론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맨 먼저 인간의 자연 상태는 어떠한가에 대한 논술을 했죠. 그래서 이 홉스에 따르면은 인간의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바로 자연 상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인간이 짐승처럼 이런 투쟁 상태에 빠지는 것은 인간 본성이 바로 이와 같이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그 홉스의 주장, 이런 주장은 무슨 심오한 논리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그 일상적인 경험, 즉 우리 모두는 그야말로 전적으로 이기적이고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 타인들을 이용하려 한다는 아주 단순한 그런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홉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왜 집을 나설 때 문을 잠그는가? 또 왜 우리는 돈 지갑을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집어넣는가? 이유는 간단한 거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 즉, 그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이 틈만 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처럼 인간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이 모여 사는 자연 상태는 자연히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의심하고 경계해야 하면서 언제 잔인한 죽음이 나에게 미칠지 몰라 공포에 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홉스는 말하죠. 자연 상태에서 인생은 고독하고 가난하며 그야말로 추악하고 야만스러우며 짧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홉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즉각 반론을 펼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는 길가에 있는 거지를 보면 동정심을 느끼고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을 위해 돕지 않는가. 이에 대해서 홉스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비심은 없다. 자비심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면서 기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이 홉스의 말을 이제 직접 들어본다면 능력 있는 인간에게 그 자신의 욕구를 성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자신에게 있음을 발견하는 것보다 훌륭한 논증은 없다. 인간이 갖고 있는 동정심에 대해서도 홉스는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동정심은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미래의 불행에 대한 상상 또는 허구일 뿐이다. 결국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 대한 배려 때문에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관심 때문에 유발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동정심이 나 때문에 유발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심으로 남에게 어떤 관심도 기울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홉스에 따르면 이처럼 인간은 철저하게 자신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기적인 인간들이 모인 사이에는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만이 유일한 규범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사이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사이 계약입니다. 이성을 가진 존재인 인간은 그냥 앉아서 차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인간은 계약을 맺어서 이런 정글의 법칙을 끝낼 어떤 리바이던, 즉 이 국가를 만들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계약을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설사 이기적인 사람들이 계약을 맺었어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당연히 계약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집행되도록 하는 강제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홉스가 생각하는 국가는 막강한 힘을 가진 절대 군주제 국가에 가까운 겁니다. 국가는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주권체로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홉스에게서 인간이란 이기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이가 유지되려면 계약과 강제력이 필수적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 인간의 본성론에 근거한 하나의 중요한 국가와 사회 운영의 원리를 만나게 됩니다. 즉, 사회는 강력한 힘, 강제력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리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홉스의 이런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인간 본성론은 이후 서구사의 과학 이론 전개에서 기본적인 인간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먼저 법치주의를 한번 살펴보죠. 왜 우리는 인간의 근거한 통치, 예를 들면 플라톤의 철학자 왕과 유가의 성인군자에 의한 통치, 그런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통치를 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인간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인이 아니라 성인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일단 권력을 잡게 되면 그 사람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늑대로 변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 이 객관적이고도 공평한 법이라는 것, 이 법에 근거해서 통치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 분립도 마찬가지죠. 현대 민주주의로는 권력 분립론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지역적으로 권력을 나누는 것이고, 연방제와 예컨대 지방제 같은 그런 것과 같은 기능적으로 권력을 또 나누는 것이 있죠.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 분립,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이 힘들게 권력을 나누어 놓는 이유가 역시 인간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철학자 왕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권력을 일단 잡게 되면 일단 권력을 잡는 순간부터 그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쪽을 차리는 이리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가급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권력을 나누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력 분립론이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거죠. 이 미국 권력론의 이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좀 더 최신의 이론을 하나 살펴본다면 이른바 공공재,
이 퍼블리쿠스죠. 공공재의 그 문제를 논하는 합리적 선택 이론, The Rational Choice Theory죠.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이론의 기본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며 또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한강의 수질 오염이 심각합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민 개개인은 가급적 한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강 근처를 산책하고 있던 나는 지금 몹시 시가 마렵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존재이고 또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인데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노상 방류를 감시하는 경찰이 없거나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시해도 전혀 쪽팔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시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선 나는 합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시를 하면 얻을 수 있는 개인적인 이익은 어떤가? 무지하게 클 수밖에 없죠. 만약 시를 참는다고 할 때 한강 수질 오염의 개선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무척 아주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 1000만 명이나 되는 서울 시민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내가 혼자 참았을 때 한강 수질 오염 개선에 기여하는 것은 100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는 시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공재의 문제입니다. 즉 이기적인 존재인 그 인간 개인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개인에게 돌아오는 이익과 개인이 지불하는 그 희생을 계산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공재, 맑은 물과 공기, 교통, 질서, 치안 유지 등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현재 우리는 선거일만 되면 젊은 사람들이 기권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재를 공급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강제력이 동원됩니다. 노상방류를 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벌금을 내야 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공해물질을 배출해도 역시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런 이론도 결국은 홉스의 문제, 진단 및 해결책과 유사한 것으로서 모두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인간 본성론의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경제적인 인간, 이 공리주의 인간 본성론을 살펴보면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거, 공리주의 그 인간 본성이라는 건 홉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킨 것입니다. 홉스가 그야말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주장을 할 때에 그가 생각하는 이기의 대상은 폭넓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홉스에 따르면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 보존, 즉 생명이 가장 존중하죠. 자기 보존인데, 그리고 또 그 밖에도 이 희소한 것은 모두 욕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에 비해서 공리주의는 주로 경제 영역을 중심으로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논하게 됩니다. 이 공리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막연히 이기적인 존재, 탐욕스러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즉 인간은 경제적인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인간은 이기적이면서도 계산을 하는 존재이고 동시에 이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인간은 탐욕스러운 늑대가 아니라 주판을 두드리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그야말로 인간의 행복을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사회의 정의이고 선이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사회 전체 또는 국가나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이나 절대적 가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 개인을 단위로 하는 구체적인
계산 가능한 행복만이 존재하는데, 예컨대 어떤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100명이고 만약 그 중에 80명이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 마을은 60명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에 비해서 더 정의롭고 더 선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공리주의에서는 인간이 이기적이고 타산적이며 동시에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기심을 억누를 수 있는 제도나 질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그런 제도나 질서는 홉스가 주장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홉스는 인간의 이기심을 막을 수 있는 그 강제력의 강조점을 두는 반면에 공리주의는 인간의 합리적인 합의에 강조점을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리주의에 따르면 개인들이 합의에 의해서 인간의 이기심을 막을 수가 있고 이에 근거해서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공리주의 인간 본성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의 그 인간 본성론이죠. 우리가 이제 그 아담 스미스라고 하면 그 자유방임주의 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렇지만 이런 주장은 사실 홉스나 공리주의 인간 본성론의 토대를 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담 스미스는 인간이란 이기적인 존재이고 또한 이것은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억지로 막을 수는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이 본성에 따라서 최대한 이기심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쟁이라는 겁니다. 경쟁이라는 거. 즉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희소한 자원을 놓고 당연히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쟁을 통해서 사회는 그 발전하게 되는 건데 비록 그 각 개인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주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은 결국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욕망도 자기 자신의 욕망도 충족시키면서 사회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품의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춰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는 자본가의 경쟁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국가나 정부, 그 밖에 다른 그 무엇도 개인의 경제 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는 바로 자유방임주의인 것이죠. 아담 스미스의 인간 본성론은 앞에서 살펴본 홉스의 그것과 이제 유사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담 스미스가 제시한 인간 이기심에 대한 처방에 있어서는 홉스와는 전혀 다른 대안을 보게 됩니다. 즉 홉스와는 달리 그 아담 스미스는 똑같이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정반대의 처방을 내놓게 되죠. 즉 자유방임 상태에서의 경쟁, 이것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담 스미스의 대안, 그 자유방임과 경쟁은 홉스의 대안인 강제력에 의한 통제와 함께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고전적인 해결책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그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인간 본성론의 주장과 그것에 근거한 사회 이론의 전개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홉스와 아담 스미스의 대안 이외에도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컨대 개인의 자율과 책임, 그리고 윤리와 규범을 통한 해결이 그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교육이 강조되고 또한 전통과 규범, 관습이 중시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만약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고 한다면 이를 막기 위해는 이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가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적이고 인간적 유대감을 간직한 인간, 즉 막스와 루소의 인간관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서서 이제 살펴본 그 홉스와 공리주의,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인간 본성론이 서구 사회과학계의 주류라고 한다라고 볼 때, 그와는 다른 인간 본성을 주장하는 비주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르크스와 루소의 인간 본성론이죠. 칼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시각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이 마르크스는 그야말로 인간의 본성을 그 자체로 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구체적인 역사와 사이를 떠난 인간 본성이란 존재하지도 않고, 또한 논의한 것 자체가 의미도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해서 이 마르크스는 주로 자본주의 사이에서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마르크스의 인간 본성을 논할 때 항상 이 점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단편적으로나마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홉스나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원래부터 탐욕스럽지도 이기적이지도 않았다고 하는 거죠. 대신 인간은 창조적이고 인간적인 유대감을 간직한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노동을 근거로 해서 인간 본성을 보았기 때문에 나오는 주장입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형성된다라는 것이고,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이나 또 인간이 말하는 능력은 모두 노동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인간은 노동을 하면서 무리사이를 이루게 되었고, 이처럼 인간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노동인데, 바로 이런 노동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창조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인간은 창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런 노동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적인 유대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함께 사냥을 하고 밭을 갈면서 인간은 서로에게 정을 느끼고 서로 돈독한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사람들은 인종과 문화가 달라도 인간인 이상 서로에 대해서 어떤 유대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창조적 유대감을 느끼는 본성은 잘못된 사이 정치제도에 의해서 왜곡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노예제 사이에서 똑같은 인간인 노예는 더 이상 창조적인 삶도 또 인간 사이 유대감을 느끼는 삶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봉건제 사이에서 농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간 본성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주의에서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른바 인간 소유라는 겁니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인간 소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인간이 생산한 상품이나 화폐에 의한 소유가 있고, 원래 상품이나 화폐는 모두 인간의 물질적인 편익, 삶의 향상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인간이 만든 수단일 뿐인데, 그런데 자본주의 사이에서는 이런 그 수단이 완전히 목적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왜냐? 자본주의 사이는 이 돈을 추구하는 사이가 되는 것이고, 돈이 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품과 돈의 노예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물신숭배 현상이라는 거죠. 이외에도 노동의 소위가 있는데, 앞에서 살펴보듯이 원래 인간에게 노동은 창조적인 활동이며 자기를 완성해나가는 중요한 수단인데,
마크스에 따르면은 그 자본주의 사이에서의 노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고, 또한 자기 뜻이 아니라 생계라는 이 보이지 않는 끈에 얽매여서 강제로 해야 하는 고역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결과 인간이 노동에 의해서 지배받는 노동의 소위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인간에 의한 인간의 소위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통 시대와는 달리 지금의 인간관계에는 대개가 다 계약 관계, 즉 돈을 매가로 그런 계약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고 소중한 지식을 전달해주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지식 상품을 파는 서비스업 종사자와 교육 소비자의 관계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의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결혼도 계약 관계로 변해가고 있고, 결국 이런 상황 하에서 사람들은 인간적인 유대감을 느낄 수가 없으며, 그 결과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고독한 군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소위 현상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인간 본성의 왜곡 현상, 소위 현상이라고 하는 이런 근본 원인은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할 대책은 무엇인가? 이 막스에 따르면 그 근본 원인은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의 개인적 성격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 개인적인 그 소유제도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은 대개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컨대 자동차 한 대는 약 1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이런 부품은 한 사람이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대신 여러 공장과 사람에 의해서, 즉 사회적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이는 중세시대의 장인이 혼자 마차를 만들었던 것과는 비교하면 커다란 차이가 되는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생산은 사회적으로 하면서도 소유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는 임금을 받고 기업가는 이윤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의 분배라고 하는 것은 주로 생산수단 소유에서의 차이 때문에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생산은 사회적으로 하면서도 소유는 개인적으로 하는 데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소유현상과 빈부격차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막스에 의하면은 이런 그 인간 본성의 왜곡 현상, 이것을 막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바로 혁명을 통해서 이 자본주의 기본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즉, 그 생산의 사회적 성격에 맞게 소유도 사회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적인 소유제를 철폐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노동자 계급이 단결해야 되는 것이고, 자본가 계급이 순수히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혁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스의 인간 본성론이 홉스나 아담 스미스의 것과 또 하나 다른 점은 인간 본성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막스는 인간 본성이란 구체적인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원래 창조적이고 인간적 유대감을 지닌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왜곡되지만,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홉스나 아담 스미스가 인간의 이기적 본성은 원래 그런 것으로 보는 그런 것과는 차이가 크게 나는 거죠. 루소의 인간 본성론도 사실 막스의 그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 계약론자로서의 루소도 자신의 이론을 전개시키면서 인간의 자연 상태를 상정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내용은 호흡스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루스는 비록 인간의 문제는 있지만 인간의 자연 상태는 평화롭고 평등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원래 그렇게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존재가 아니라고 하고 있죠. 그러던 것이 사회 생태로 넘어오면서 사회제도나 고집 때문에 심각한 인간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인간 본성도 왜곡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는 사회개혁론 첫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곳에서 세사들의 얽매여 있다. 그럼 이와 같은 사이의 문제와 인간 본성의 왜곡을 해결할 대안은 무엇이냐? 루스는 마르크스처럼 혁명이나 사회주의 사이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잘못된 사회 구조를 개혁한다는 생각은 똑같죠. 구체적으로 루스는 국가에 의한 평등한 정책의 실현과 교육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루스의 주장은 그의 국민은 다른 사람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해서도 안 되며 자신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해서도 안 된다는 말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막스와 루소의 인간 본성론을 살펴보았는데, 막스와 루소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창조적이고 인간적인 유대감을 간직하는 것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두 사람은 모두 이런 인간 본성이 잘못된 사회제도나 구조에 의해서 왜곡되었다는 데에도 서로 동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인간 본성의 희복을 위해서 사회제도나 구조를 바꾸는 것에 관심을 갖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제도나 구조가 바뀌게 되면 인간 본성이 왜곡된 것도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을 또 정리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동양의 인간 본성론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살펴보았지만 인간 본성론에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동양의 철학자 맹자와 이제 순자가 있죠. 맹자는 이제 성선설을 주장했죠. 순자는 이제 성악설을 주장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단순화시키면서 자칫 그 핵심을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당시 그 인간 본성론이 제기된 이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죠. 맹자가 살았던 시대는 전국 시대였죠. 그래서 새로운 사회체제 형성을 위해서 중국이 몸부림치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나라의 지역분할 정치체제인 봉건제도에서 왕, 그 천자죠. 이 왕을 정점으로 하는 그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 즉 군연제로 변화하는 시대였었는데, 이 때문에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되었었고 그 결과 백수십 개였던 국가가 줄어서 7개의 그 강국이 칠웅이라고 하죠. 자웅을 기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참담한 난세, 전쟁 상황 속에서 많은 철학자들은 그야말로 인간 본성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었죠. 그 결과 이제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 그보다 이제 한 100여 년 정도 앞선 시대였습니다만은 춘추시대에는 없었던 인간 본성에 대한 그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그 회의, 이런 속에서 맹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선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죠. 맹자가 이런 주장을 한 근거는 비교적 이제 간단합니다. 사람의 외모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각각 제각각 틀립니다. 그러나 사실 공통점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발을 만드는 사람들은 일일이 사람들이 발 크기를 재보지 않고도 평균적인 지수에 맞춰 신발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사람들이 발은 수만 개지만은 발의 외모는 유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외모에 유사한 점이 있듯이 인간의 이 심성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즉 사람들에게는 도덕적 품성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 맹자는 몇 가지를 예를 듭니다. 우리는 그 오물에 빠지는 아이를 보면 대개는 달려들어서 그 아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이의 그 부모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마을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순수한 마음, 차마 하지 못하는 걸 불인인지심, 차마 어찌할 수 없는 마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의 주장은 착해질 수 있는 4가지 실마리, 단서, 즉 4단이라는 주장을 통해서 더욱 확대를 시키고 있죠. 또 사람들은
나무가 베어진 민둥산, 우산이죠. 우산에 대해서 저 산에는 나무가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우산 지목을 고사성에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만은 이렇게 민둥산을 보고 저 산에는 원래부터 나무가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처음부터 산에 나무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울창했던 나무를 베어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민둥산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현재의 인간의 본성도 마치 사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주변 환경이나 조건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맹자는 이와 같은 주장, 소위 성선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 단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착한 본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맹자는 원래 인간의 본성은 착한데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잘못된 제도나 사회 구조 때문에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인간의 원래 본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왕도정치론입니다. 즉 통치자는 이 무력이나 법에 의지해서 백성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과 예를 통한 그 정치를 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인간의 착한 본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왕도 정치론과 함께 맹자나 유가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맹자의 인간 본성을 앞서서 살펴본 그 서양의 철학자에 비유한다면 누구에 가까울 것이냐? 바로 홉스나 아담 스미스보다는 차라리 마크스나 루스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맹자는 인간 본성이 착하다고 보기 때문에 홉스나 아담 스미스처럼 인간의 이기심을 막기 위해 고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대신 그런 착한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어떤 사회 제도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면에서 본다면 마크스나 루소의 주장과 통하는 면이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그 순자의 주장을 한번 살펴본다면 그동안 순자는 아성인 맹자의 그 성선설에 맞서서 성학설을 주장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유가철학 내에서 참합신세를 계속 면치 못했었는데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하고 순자가 성학설을 주장하게 된 배경이나 결론을 보면 양자의 차이점 못지않게 또한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순자가 인간의 본성을 보는 관점은 맹자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맹자가 인간의 본성을 주로 도덕적인 면에서 보는 데 반해서 순자는 인간의 자연적이고 생리적인 욕구에 주목을 했던 것이죠. 즉 인간에게는 누구에나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 피곤하면 쉬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욕구로 인해서 결국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기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이기심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전국시대의 그 참혹한 상황이 바로 이런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란 악하다고 본 것입니다. 순자가 맹자와는 달리 이 성학설을 주장한 것은 이처럼 인간 본성을 다른 각도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맹자가 생리적인 욕구라는 측면에서 인간 본성을 본다면 순자의 이 주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었을까? 또 만약 순자가 맹자의 관점에서 인간 본성을 보았을 때 맹자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까? 이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없지만은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주장이 분명 서로 대립되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보완하는 면도 있다고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 이 순자는 이런 그 성학설을 근거로 해서 어떤 주장을 전개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순자의 주장을 무시하거나 잘 모르고 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성학설을 기반으로 맹자와 비슷하게 올바른 정치와 교육의 그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순자는 인간이라는 생리적인 욕구 때문에 악한 존재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인간의 약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으로 순자는 예를 강조하게 되죠.
근데 순자가 여기서 말하는 예는 공자이해, 주로 이 전나라 시대의 문물제도와는 달라서 차라리 우리가 알고 있는 법과 제도에 이제 가깝게 되는 거죠. 즉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예와 법과 제도, 그런 정비와 그것에 근거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한 이런 악한 인간의 본성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하죠. 이런 면에서 순자의 주장은 홉스의 그것과 유사한 면이 있고 결국 현실의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올바른 정치의 실현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맹자와 통하는 면이 있는 거죠. 순자의 주장 그 이후 이사나 한비자 이 두 사람은 결국 순자의 제자였는데 이를 통해서 법가로 흘러들어가서 법가의 인간 본성을 형성하는 데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결과 법가의 인간 본성론과 정치론은 홉스의 그것과 유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제 살펴봤었는데 시간상 읽으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